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조금씩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최대 소비 시즌 하면 뭐 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소비 시즌을 맞아서 매출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신호 같은 게 좀 잡힙니까? 네. 일단 오늘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켜봐야죠. 전반적인 흐름들이 예. 확인이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았던 기대치까지는 충족을 못 시켜주는 예. 부분들은 연준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가 이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추정치인데요.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예상치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8%가 예상치였었는데 이를 상회한 한 7.5% 정도에서 약 98억 달러 정도로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 또한 전년 대비 5.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프라인까지 이제 집계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온라인 매출 증가에 의해서는 현재 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어떤 경제 내수 서비스업을 아예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즉 어느 정도는 선방은 했지만 이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아주 충족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는 뭐 소비가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고금리 하에서 오히려 그동안 소비가 견조했던 게 좀 이례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되는데 지난 3분기 때죠. 월마트나 타깃 같은 곳 실적은 괜찮았는데 실상 들여다보니까 할인 행사나 생필품 구매가 많아지 그렇게 썩 소비가 활성화됐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경기 판단을 위해서는 매출 증감보다도 소비 패턴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필품의 이제 수요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이가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전이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은 소비를 하면서 기업들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서는 전자제품, 스마트워치, TV 등의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에서는 신발, 스포츠용품, 미용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쇼티파이에서는 의류 보석류 매출 증가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는 등 경기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벤트성이 강하겠고요. 예. 지금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득군으로 좀 나누었을 때 고소득 자산가 소득 상위 20%는 크게 소비 패턴의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예. 탄력성이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그 나머지 계층들에서는 초과 저축 소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의 패턴을 아주 강하게 이끌기에는 이제 여력이 좀 일정 부분 많이 좀 꺼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속도를 낮추면은 확실히 그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천천히 달리다 조금 속도가 올라가면 더 빨라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용이나 소비 그래도 비교적 그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어떤 지표를 보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침체에 대한 신호들은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스프레드의 역전폭이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중립선인 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서서히 하나 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부적으로도 고용
글로벌 제조 PMI의 고용 지수가 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접근한 점이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연준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은 서서히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워낙에 화랑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용 시장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마다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선행 지표인 PMI 지수 세부 지표인 고용에서 위축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가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꺼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인가요? 최근 미국 경제나 우리 경제에 다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율이 낮아진다 이런 뜻인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이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2년간의 주요국들 중앙은행들의 강력하고 공격적이고 거친 긴축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행렬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할 때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목표치로 삼게 예. 되는데요. 이는 수요 측 요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 요인은 아무래도 내수,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좀 경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축 정책,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측 요인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예.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측 요인 중에서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잔존해 있겠고요. 식료품에 관련된 부분은 기후변화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급등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좀 점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의 두 요인, 디맨드 풀, 네. 그다음에 코스트 푸시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완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갈 때만큼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는 그런 네, 분위기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금리 동결 예상되는 바고 지금 상황에서 올리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반면에 또 내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에나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났는지에 대한 신호를 확인을 해야 동결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복귀해 보면은 23년도 1월 첫 번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었고요. 지금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번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호는 이번 금통위에서 충족되기 좀 어렵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아졌지만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 안정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아직 금통위에서는 잔존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까지 동결이 지속되는 기간은 물가, 금융 안정,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 신호가 필요할 때까지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고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될 때에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도 2분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19년도 6월에는 우리가 한 달 내외 정도 먼저 움직인 최근 사례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만 동떨어진 스탠스를 내보이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예. 다만 신호의 타이밍은 조금 상이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상이하지 않다라면은 앞뒤에 시차가 조금 다소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연준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정도는 금융시장에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다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한국은행 결정에는 큰 변수가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강남 집값이 하락 반전했다라든지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다 보니까 당국이 이제 좀 대출 억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금리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예. 즉 경기를 서서히 둔화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금리 정책의 가장 핵심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경기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IT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하게 올라오기 예. 시작했고요. 불황형 무역 흑자에 대한 부담감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클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기준으로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해 본다라면은 현재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 대비해서 기준금리, 명목 기준금리가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예.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고려한다라면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가를 조금 더 눌러주는 물가 안정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끈 다음에 아무래도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 플러스가 되었을 때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가 대비 덜 긴축적인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고금리에 대한 경기 부담감에 대한 그 사유로 인해서 어떤 정책의 변한 스탠스를 가져오기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보다 뭐 기준금리가 2%포인트나 낮은 상황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긴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를 낮추자니 경기를 보면 좀 금리를 좀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연준이 금리 내린 다음에도 좀 더 주춤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3분기 가계신용 발표가 나왔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향후 추이인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일제히 강화하고 있고요. 연말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끌고자 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좀 소요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발현될 가능성은 내년 초에 나타나겠고요. 시장금리가 4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의 자산 시장에 대한 경로가 시간을 소진시키면서 발현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서서히 연말 연초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우리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기 마련인데요.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하는 한 요인은 맞겠지만 시장금리보다 중요한 점은 자산가격의 상승 기대감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2012년과 16년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12년도에는 금리가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았었습니다. 16년도에는 금리가 다시 한번 낮아졌을 때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즉 금리의 방향성은 동일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세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격의 기대감 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단일 요인만으로도 가계부채가 꼭 늘어난다라고 진단하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집값이 오를 거라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지만은 집값이 별로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좀 기다려보는 그게 당연한 판단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지금은 뭐 한이 소강 상태가 됐고 또 휴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질 석방 조건으로.
근데 하마스가 이제 추가 인질을 석방할 테니 휴전을 연장해달라는 식의 뉘앙스를 비쳤다는데 이제 전쟁이 서로 득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생인 증권에서 어떻게 특별히 대응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영향력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다소 야기할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석방과 휴전 연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딜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낄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중동 내부적으로도 관계의 설정을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중동 전쟁의 재연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렇죠. 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영향력은 크게 중장기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가 되는 부분들, 즉 공급 측 차질에 대한 우려보다는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둔화에 의해서 수요가 낮아지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이 시장의 이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엔 다소 이르겠습니다. 다만 누구나 모르는 부분인 그렇죠.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초기에 그 어떤 충격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된 그런 느낌인 건 확실합니다. 자,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유가가 이렇게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는 거,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가장 정밀하게 보는 시각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관심은 연기됐던 오펙 플러스 회담이 오늘 30일 날 다시 있을 텐데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기되었다라는 거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회원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네. 화상회의로 대체했다라는 것은 큰 영향력을 임팩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시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요인과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계속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약세장이 당분간 펼쳐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 부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되돌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약세보다는 약보합세에서 뉴스 플로우에 연동되는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우디는 감산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좀 더 증산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과 다른 기타 회원국들에서도 아무래도 줄여서 이익을 가져가는 폭이 작아진다라면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오른다든지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전쟁과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그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 하시는 분들, 그 교수님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펙의 담합이란 건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의외로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중국의 각종 부양책을 알게 모르게 많이 내놨어요. 근데 중국 경제 회복은 아무래도 기대보다 좀 더딘 것 같은데 앞으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의 핵심은 부동산과 제조업입니다. 네. 이 두 개의 축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다시금 높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저는 관심을 가졌던 뉴스는 중국 디벨로퍼들에 대해서 무담보로 대출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만큼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헝다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 또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대출과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미세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관리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요. 다만 중국의 핵심 고위층이죠.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중국의 기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빨리 구조조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라면은 완전 전향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부양하는 스탠스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과 당국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는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이 접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환율이란 거는 항상 상대 가치인데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이게 매달 전년 동월 대비 한 3% 안팎이 나와요. 네. 근데 물가는 이렇게 뛰는데 3분기 경제는 마이너스 2.1% 역성장을 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신호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향후 일본은행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사죠. 정책의 변화는 있어야 하나 계속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딜레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판단했을 때에는 더 이상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엔화 약세를 유지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YCC의 폐지 또는 타겟팅 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극적으로 높이는 수준으로 바뀌면서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극적인 변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 지표들이 미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 중앙은행들이 봤을 때 일본 소비자 물가가 올라왔지만 추세적인 높은 레벨을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온 것에 안도하기는 다소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년 상반기에 일본 임금 상승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 엔화 가치의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속에서 니케이 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아무래도 일본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일본 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인은 임금 상승, 그러니까 내수에 대한 회복 기대감과 수출 모두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학 원론에서 우리가 배우다시피 두 개 다 유지는 동시에 유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 일본 엔화의 레벨이 150엔, 달러당 150엔을 더 추가적으로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외환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두 개입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결과적으로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 외국인 매수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매수하다가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오늘은 또 팹리스가 강세. 이 반도체 업종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제가 그 IT발 수출이 불황형에서 이제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가격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의 이 반도체 쪽의 문제라고 할까요?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은 수급이 불균형이 되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재고가 쌓였던 부분입니다. 공급을 감산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고요. 공급 감산의 효과가 시간을 통해서 가격의 하단을 받쳐주고 이제 수요단이 살아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적으로 꽂히기까지는 조금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식시장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HBM과 AI발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내년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것이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대금 증가로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연말 랠리를 위해서 뭔가 필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그 연준 스탠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11월 초에 FOMC에서 워낙에 극적인 변화를 네. 나타나면서 연말 산타 랠리가 조금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산타 랠리라는 건 이벤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좀 그 부분을 선반영했다라고 보면은 지금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이 불황형 무역 흑자에서 추세적으로 벗어나고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아무래도 타이밍이 약간 좀 지연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통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정 경제 전망, 예. 지금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1.4, 내년을 2.2로 보고 있는데 지금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이 부분이 더 올라갔느냐는 아직 얘기가 예. 없습니다. 시장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1.3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수출이 크게 하반기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현된 시점이 이르냐 느리냐의 문제로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예. 요건의 완화 여부도 연말 랠리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 다 왔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 시장 진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